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표결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에 오늘 새벽 한 1시 가까이 돼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야당이 밝힌 탄핵 사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도 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밝힌 탄핵 사유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밝힌 탄핵 사유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그런 내용들, 야당의 어떤 입법 독주라든지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국정 마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 물론 그런 인식에는 좀 동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상계엄 사유가 되느냐 이런 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또 계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반한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의 소요 사태라든지 또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졌다면 과연 그런 사태가 비상한 사태긴 한데 비상사태, 즉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비상사태, 국가 전체에 준하는 그런 사태이냐 이견은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전국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이번에 탄핵소추안은 불가피한 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동의가 됩니다. 예. 국민의힘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해제를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탄핵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과거 그 박근혜 정권 때 탄핵 경험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그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몽이고 정치적인 심각한 트라우마가 이 여권에 이제 강하게 내재돼 있죠. 사실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 대행이 바로 이제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때부터 권력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동이. 그리고 이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정권이 다시 되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권력은 완전히 붕괴되고 그리고 야권에게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선뜻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미래를 전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어제 오늘 사이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번에 탄핵안을 반대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최고위에서 탄핵 막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녹취를 좀 준비해 주시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막을 건데 대통령과의 좀 인식 차이는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최고위에서 했거든요. 좀 약간의 그 차이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동훈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노동일 주필께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민주당 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명분을 좀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것도 이제 그렇게 들리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한덕수 총리라든지 내각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에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그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핵폭탄급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도저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내에서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 인식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탄핵 안에 그 탄핵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탄핵 안에 정치적으로 동의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실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진 원장님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과거 기억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예. 결국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 아니냐. 넓게 봐서 보수 세력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대로 이제 이런 특별한 문제 없이 특별한 어떤 정황 변화 없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의 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예.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게 한동훈 대표도 참 비상겸에 동의할 수 없지만 탄핵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한동훈 대표가 표현을 좀 완곡하게 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 피하기 위해 정권 잡으려는 세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거니까 바로 해석하자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그 상황은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현재로서는 탄핵안에 국민의힘 8명 이상이 예.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 정국 상황이 바뀌고 또 탄핵안이 재발의되거나 하면 예. 또 상황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명분에 동의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유동적인 상황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비상계엄 명분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현재 상황대로 계속 이어간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그 현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게 딜레마죠. 지금 탄핵 그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정말 위헌적인 권한 행사였다. 이런 건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은 또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일종의 딜레마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전국 상황을 풀 수 있는 무슨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이 혹시라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 입장 표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탄핵안 그의 탄핵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진솔하게 해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께 혼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고 이러면 혹시라도 그리고 또 혁신을 통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여당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각이라든지 예. 이런 새로운 어떤 그 라인업을 통해서 뭔가 쇄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을 다른 데로 물꼬를 돌린다. 이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계속해서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최진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뭔가 좀 인식차가 있다. 네. 그리고 탈당을 요구했거든요.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의 조금 전의 메시지는 저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당장 닥쳐온 탄핵 소추안은 반대는 하지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발언 중에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하다라고 분명 모수를 받은 거죠, 공개적으로. 두 번째로는 사실은 굳이 해도 안 되는 아주 강한 표현인데 만나보니까 대통령과 국민들의 괴리가 크다. 너무 아직도 대통령이 세상 돌아가는 민심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탈당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탈당하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아직 여전히 이후에 마이웨이로 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거죠. 다만 탄핵만은 우리가 막겠다. 왜? 공멸하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국민의힘이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걸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심을 하셔라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녹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 투표를 하더라도 우리 여당 10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 투표는 정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드는 겁니다. 국가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정말 명예롭고 그리고 질서 있게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 원장님. 그 안철수 의원은
탄핵 위험 부담이 크다. 네.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서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자 이런 네. 제안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을 이게 조목조목 단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나 중진 중에 처음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퇴진 하야를 주장한 거죠.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선언하라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시기는 다만 조절을 하라. 절대로 어느 시절 좋은지, 그리고 동시에 비슷하게 거국 중립 내각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뭔가 여권 내부나 혹은 야권까지 참여하는 본 대선 준비 기구를 만들어라라는 게 4단계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론을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아마도 이후 다른 차기 대권 주자나 중진들의 이 비슷한 류의 제안이나 어떤 압박성 발언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대통령 스스로도 앞서 그 여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도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다, 경고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만약 지금 상황을 풀어가는 방법, 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하야하고 뭐 임기 단축을 하면서 결국 새로운 어떤 뭐 전국 상황을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탄핵안이 통과되어서 뭐 강제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임기 단축 개헌도 좀 제안을 해서 그걸 통해서 개헌을 통하고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뭐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가능성이 적은 게 스스로 하야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상황을 쭉 보면 그 성정이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한번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끝까지 관철하고, 이번에도 그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는 설득을 했고, 예. 다른 국무위원들도 경제 상황, 외교 상황 이런 것들 들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반대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정당했다고 하는 걸 굽히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 하는 상황에서 하야를 선택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현재 전국 상황을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다 하면 탄핵을 하는 것이 일단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인데, 탄핵이라고 하니까 아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후폭풍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불행한 일이지만 현재와 같은 어떤 불투명한 전국 상황, 진짜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런 전국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네. 이제 탄핵안에 표결을 들어가면 그 가결 정축수 200명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만약 윤한 갈등이 어제처럼 상당히 심하게 악화됐다면은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습니다만은, 예, 지금 급격하게 오늘 하루 밤 사이에 김종연 국방부 장관의 사임을 수용을 하고 뭔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좀 어느 정도 약간의 그 타협점이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이제 탄핵안을 반대한다라고 한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이번 탄핵 과정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라고 일단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면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코치 문제를 여러 가지 놓고 아까 노동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플랜 인 2, 1, 2, 3가 있는데 다 임기를 채우지 않는 쪽으로 자꾸 안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게 과연 탄핵과 자진 하야라든지 예. 임기 단축이라든지 별 큰 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래도 저래도 최악의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최악의 상황을 완전 극적으로 말하자면 계엄령처럼 민심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방법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예. 그 가능성은 저는 낮더라.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일단 계엄 이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다라고, 나는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여전히 계엄 선포 당시의 생각과 마인드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나 야권이나 정치권은 임기 단축이 안 되겠다라는 예.
강력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 중에 지금 국방위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방위 현안 질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두대 처단돼야 할 인물입니다.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 주요 지휘자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체포조는 누구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 부분도 전혀 뭐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계엄사령으로서 한 역할이 뭡니까? 그 짧은 기간에는 정말 상황실 구성, 우리 임무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계엄 전문가들 부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보고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보고문 발표 중에서 위법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아니 보고문을 본인 스스로 이끌어 내려가면서 판결을 해도 못했습니까? 무대력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아, 네. 읽긴 읽었는데 용어가 저희들이 군인들이 잘 모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법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는 그 과정도 그것 때문에 있었고. 네. 네, 한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하시고 박범계 의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훈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 등 이 중차대한 안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군의 정치적 참여라는 정치 개입이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국방부를 기자로 출입했던 첫 해인 1993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시다시피 12.12,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들이 그 선배들이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민석 의원 등 일부 계엄령 주장이신 야당 의원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차관께서는 1993년 당시에 어떤 계급으로 어디 계셨습니까? 대위 계급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12.12, 5.18 그 역사 단죄가 일어나는 걸 보셨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차관께서는 이번 계엄령 발표 관련해서 사전에 그럼 차관께서도 잘 모르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고통과 충격을 줬고 또 이번에 동원된 군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현역 군인들한테 또 큰 상처와 어떻게 보면 멍해를 또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차관께서는 여기 나오신 분이 최고 책임자신데 국민들이나 아니면 후배 장병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예, 먼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저도 참담합니다.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국방 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총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 총장님은 명칭만 계엄사령관이셨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역할을 일부는 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받았고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은 그 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매우 빠르게 소집하는 노력을 하였고 또 역할과 기능, 상황실 구성이라든가 또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 핸드폰으로 연락 오는 것을 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특전사의 경우 707 특임대도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특전사 707. 예, 707. 네. 예. 707 특임단은 아시다시피 국가급 전략부대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이런 계엄 상황에서 707 특임단까지 투입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네, 그럼 병력의 편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실탄 지급 문제인데 총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뭐 무장이라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차관님, 국방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했고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계입니다. 차관님, 예,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단에 동의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한지 여부는 추후 뭐 따져보겠지만 저는 기존에 제가 국회에 와서도 또 답변 드린 것처럼 계엄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한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네. 제가 아까 포고령을 낼 때 과거 사례를 참조했느냐 물은 이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 1397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말 그대로 유신 비상계엄 체제에 대한 위헌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건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포고령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봐요. 정부와 법원의 권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 위법이고 내란죄. 모르고 했죠. 예, 제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능력은 좀 안 됐거든요. 능력이 안 됐다. 능력이 안 됐는데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무장한 군대를 들여보낸다? 몰랐단 얘기예요. 그래서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까? 예, 순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니까 더욱더 범법자예요. 네네, 했습니다. 범법자다. 자, 두 번째. 비상계엄의 요건 1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필요에 대한 아까 말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설치했느냐? 상대방이 즉 국회가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가 무력을 갖고 있습니까?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설치한 군사상 필요에 대한 설치 내용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위헌 위법이다.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포고령에 두 번째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데 군사상 필요라 하면 상대방이 즉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 무력을 갖고 있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 박한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얘기한 포고령 6호에 포고령 말미에 계엄법 구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경우 계엄법 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소위 영장주의 예외를 넣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참 당신이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마음대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 이런 경우에라도 과거에 유신계엄 때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그런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후 조치, 사후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어요. 이 포고령 1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이 포고령은 위헌, 위법, 무효이고,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자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이다 이 말입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활동한 내란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헌을 문란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예, 저는 국헌을 문란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국헌을 문란한다 이 말이에요. 네. 박선원 의원님 드리고요. 한기호 의원님 드리고,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 드리고,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다른 회의 있으십니까? 혹시 최고위원이십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 먼저 드리고 한기호 의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가 없이 제가 바쁜 분 먼저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같이 그럼 박선원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예,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관, 예, 내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계엄 가능성 지적했죠.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세 사령관이 경호처장 관저에서 계엄 예비 음모, 내란 예비 음모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질의한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그것을 선동이라 했죠. 예, 그렇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자, 처음으로 내가 육군총장 박한수 장군,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박한수 장군이라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엄포고령 1호 11시에 발령이 돼 있죠? 예, 11시부로. 그러면 그 전에 몇 시에 보신 거예요? 11시 발령됐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몇 시에 봤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은 비상계엄 10시 30분에 내렸습니다. 10시 밤부터 11시 사이에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엄신문 편람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계엄신문 편람 합참에서 편 겁니다. 33페이지. 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되어 있어요. 계엄사령관으로서 제1호 포고령의 제1항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엄사무 편람 과장이 작성하는 문건입니다. 사성장군이 될 때까지 기본 원칙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그런 원리는 아는 것 같아. 정확하게 제가 딱 늘 이렇게 기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월 국정감사 때 육군본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세 사령관 회동의 문제점 지적을 했고 군이 계엄에 나서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총장의 역할이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때 했었습니다. 지적했죠. 네네. 지난 12월 2일 날 올라왔습니까? 12월 3일 날 올라왔습니까? 계룡대에서. 월요일 날 왔어요? 예, 화요일 날 왔어요?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저녁에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3일 날 오후에 육군사관학교 이침식 끝나고 왔었습니다. 박한수 장군. 네네. 내란죄 사형도 가능한 죄예요. 자,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수사 대상, 육군 참모총장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하여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한수 장군.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 김영현 처장과 함께 회동할 때부터 내란 해비 음모가 진행돼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 그다음에 계엄사령관, 다음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시 생중계되는 걸 안 봤습니까? 국회에 난입하는 707 특임대, 제1공수 수방사 특임대 봤죠? 예, 국회 움직이는 거 봤습니다. 난입한 걸 봤으면서 아무런 지시 안 했습니까? 난입한 사항은 제가 계엄사령관의 부하고 계엄사령관의 부대예요. 아무런 지시 안 했죠? 네. 결국 아무런 지시를 안 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철수 명령은 누가 했습니까? 계엄사령관이 했습니까? 특전사령관이 했습니까? 철수 명령은 장관님께서 하셨고. 장관이 했죠? 네네. 그러면은 박한수 장군은 계엄령에 이용당한 겁니까? 육군 총장으로서? 아닙니다. 저는 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무슨 임무를 수행했어요? 예, 부대 파견도 안 했고 몰랐고 TV로 보면서까지 철수 명령도 안 했잖아요. 지휘소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을 뿐. 지휘소가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사보좌관 협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장관의 군사보좌관 협조 장관의 받았죠? 군사보좌관 협조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예예. 방첩사령관에게 무슨 연락 취했습니까? 다른 연락. 순서가 이렇게 돼요. 특전사 특임대가 잡아가면 소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국회의원들을 방첩사령부로 가서 거기서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면 수사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임무를 방첩사령관은 준비했을 것이고 당연히 계엄사령관은 그 전체 과정의 흐름 속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아직 못 잡아들였구나. 그러니까 잡아들이면 내가 조금 이렇게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수계에 해당하는 주요 임무 전사자의 아니라 국장장관인데 내란 수계에 해당하는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억울하시죠? 대통령에게 상대권 가족이 우리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추후로 꿈이라도 쓰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군인은 명령이 있으면은 임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령에 의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사성 장군 육군 참모총장의 대답은 아닙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주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인 출신으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예, 현 시간에 군의 대비태세는 문제 없습니까? 예, 현재 합참 중심으로 대비태세 점검하고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 시국에서 야전 부대 또 전투 부대는 어떠한 경우도 맡은 직분에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군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명에 의해서 행동한 실질적으로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특성상 전쟁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될 부분들은 결심 수행 과정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군인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신중함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법에 근거를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육군 본부에서도 우리가 국정감사 때 계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참모총장이라면 만에 하나 억에 한 번이라도 없을 일이라도 계엄법을 들여다보고 실제 과거의 사례를 검토했어야 됩니다. 총장님은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합참이나 육군본부는 계엄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법은 스스로 검토가 돼야 된다.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토가 돼야 된다. 군인들에게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또한 행동의 제약사항들을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 못했고 여기 있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은 계획을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또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오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군인들도 정치적인 중립은 엄격히 지켜야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내가 행동하는 데 대해서 절제하고 제한돼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여기 계신 다른 배석하신 분들 그리고 이 TV를 보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정치적인 중립과 정치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정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서 내가 군인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계엄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한다는 것을? 저는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 국방부 장관이 미리 알려주지 않던가요? 예, 알려준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국방부로 복귀를 해서 국방부 지통실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예, 계엄사령관은 언제 임무를 받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예, 합참지도실 언론과 바로 이어지는 주요 지휘관서에 때 받았습니다. 몇 시에 받았어요? 그게 23분경에서부터 한 30분 어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비상계엄을 한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네네. 그날 12월 3일 날 용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국방부. 예. 네, 국방부. 몇 시에 들어갔어요? 오후에 들어갔잖아요. 예, 오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몰랐습니까? 예, 그때도 그냥 분명하지는 건 몰랐습니다. 그러면 임무를 22시 30분경에 계엄사령관 하라고 누구한테 임무를 받았습니까? 장관님이 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이 얘기했고. 네네.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은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씀은 없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보고 개통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는 개통이었습니까? 장관을 경유해서 받는 개통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군지휘관 이후에 장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장관이 지휘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계엄사령관은 대통령께 보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보고 하나 이런 거는? 보고 드리지 않고 이제 제가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이 좀
조언이 들어와서 장관님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위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위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그럼 계엄 사령부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거기 그 지하 4층에 있는 작전 회의실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군에게는 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계엄군의 명령을 내릴 수준으로 조직이 없어가지고 그건 미처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내리지 않고 군부대가 출동합니까? 계엄군으로? 예,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장관님께 위임 받았습니까 여쭤봤고, 그래서 빨리 상황실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장관이 임무를 줬겠네요. 구도로 줬습니까? 서면으로 줬습니까?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밑에 이제 계엄사령관이 그런 것도 뭐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거부했습니까?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명령이 그 내렸고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왜 갔습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윤석열 씨가 선거 개입에 많이 해서 그 근거를 없애러 간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사를 KBS나 MBC가 아닌 뉴스공장에 왜 계엄군이 갔습니까? 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체포하러 간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법을 위배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늘 가기는 되지 않지만 위법이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포고령에 보면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48시간 복귀해라. 그러지 않으면 계엄법 처단하다. 포고령 1호는 일반적인데 이 사항은 누가 였습니까? 예, 그 부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였습니까? 김용현 씨가 였습니까?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러면 가니까 이미 포고령이 돼 있었습니까? 만들어서 예, 임무수행 받고 좀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이제 초안을 받은 거죠? 예, 그 주신 거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서명을 하고 내렸나요? 예, 서명을 했어요.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 씨가 내린 걸로 보이네요. 의료 현장 48시간 복귀는 군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을.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그 무력화되면은 2단계로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 계획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차관. 예. 지금 그 계엄사령관 비롯해서 윤석열 씨, 김용현 또 관련된 사람은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군 수사기관이나 군 기관에서도 체포하고 수사를 당장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임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관련된 것에 대한 적법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큰 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 대리가 차관이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지금 윤석열 씨나 여기 있는 계엄사령관이나 관련자들은 다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당장 체포해서 수사하세요. 11.6대 군이 김대규를 다 체포해서 수사했듯이 당장 체포해서 수사하세요. 현행범은 현장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지금 제가 계엄사령부가 구성이 되고 1년에 진행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아직 사실관계로 모른다는 게 장관 대리들이 차관이 할 얘기요? 차관도 이때 가서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관련된 모든 지시들이 장관님, 그다음 계엄사령부 또 실제로 있는 사령관들한테 전파가 됐고 사실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데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강대식 의원님 하시고 추미애 의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차관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봤을 때 계엄 선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그 후에 국방부에
장관께서는 도착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방부 도착 후에 김용현 전 장관 만났습니까? 예, 그 지통실에 지휘를 하고 계셨고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장관 대리께 왜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된다라는 어떤 연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 직접 소통한 적 없습니다. 아니, 소통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 도착했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극소수만 그러면 알고 대부분 모든 다른 우리 군 관계자들이든지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뭐 국방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했거나 숙지한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으로 또 그러면 뭐 당연하게 이렇게 극비리에 추진되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이유도 그러면 지금 대리께서는 모르겠네, 대행께서는. 아마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서 그 계엄 선포에 대한 이유를 담화문에 담았기 때문에 아마 선포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계엄 선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모총장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타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12월 3일 22시경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났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날 오후에 현안 업무 보고 드린 거 한 번 있었고, 지휘통제실에서는 그 시간 조금 지나서 만났습니다. 한 20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분명히 시간을 분명한 이야기해야 돼요. 예, 예. 23분경이었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계엄 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한테 사령관을 지명한 이유는 혹시 참모총장 알고 계세요? 예, 전방 상황이나 이제 군사 관리 상황이 매우 엄중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상이 돼요. 네네.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 계엄의 건의부터 병력 동원까지 이게 지금 계엄 사령관께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지금 모든 이 상황 자체가 돌아가는 거를 이 지시도 그러면 전부 다 국방부 장관한테 받았어요. 전 장관한테. 예, 계엄 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자마자 저는 이제 원래 지휘소를 구성하는 것을 빨리 해야 이게 지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계속 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지금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참모총장께서는 무늬만 계엄 사령관이고 모든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행한 어떤 그걸로 이렇게 전부 다 비춰지는데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관련 내용이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나 병력의 움직임 이런 것은 몰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포고령 작성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대충 다 예.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건데 배포 과정을 설명 한번 해봐요. 예, 그 포경을 받고 내용을 보면서 법무 검토를 건의드리고 법무 검토 완료된 사항을 숙지하고 다시 계엄 사항실로 지정된 곳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고 저와 같이 간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4명들이 야 이거 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쭉 같이 읽었습니다. 읽고 그런데 이제 또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또 뭐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시지만 계엄 사항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전화 연락이 와서 이제 포고령 선포하라는 게 대변인이 연락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뛰어 올라갔죠. 뛰어 올라가서 이거 그 시간이 거기는 2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2시. 그런데 22시 이후에 그 포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간만 수정해서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시로 수정해서. 네. 예, 확인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절차상에서 아까 몇 가지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진행됐던 것들은 국무회의를 진행을 했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고 거기에서 아마 조치가 국회 이루어져서 국방위 긴급 현안 제가 질의를 전임 보고 장관님하고 오셨습니다. 소통을 현안 질의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두 분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부터 한번 최진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데 저는 마치 뭐 실패한 쿠데타의 재판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도 받았습니다. 지금 무기로 끝난 계엄령의 주도적인 인물들이 국회에 나와서 쩔쩔매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별을 4개를 단 현역 장군, 계엄사령관 겸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을 발동한 지 벌써 이틀 만에 말이죠. 국회에 나와서 마치 조사받듯이 신문을 받듯이 저렇게 쩔쩔매는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 또 국군들은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대통령 저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암담하고 우리 군권이 마치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권력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서 정말 참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동일 주필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국방부 차관 또 육군 참모총장 이 정도 되면 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분들이 사실은 뭐 정말로 따지고 보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서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받고 있고 그야말로 계엄 사태도 나중에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명령이 내리면 명령을 일단 수행하는 게 군의 어떤 목적, 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살피고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피고 뭔가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가장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없는 상태에서 저분들만 추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태, 이건 헌정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엄중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런 실무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몇몇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병력 파견도 병력 철수도 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명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완전히 지휘계통이라고 하는 절차가 다 무너졌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12.12 사태 때 몇몇 그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이른바 하나회인 사적인 라인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쿠데타를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제대로 된 명령 계통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대통령과 충암고 선배인 국방부 장관과 또 충암고 후배인 수방사령관 또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다 스스로 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데 이와 같이 사적 라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뭐 잠깐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해프닝이라고 보기엔 너무 엄중한 사태 아닙니까? 그것을 그치긴 했지만 6시간 만에 끝나긴 했지만 이런 사태가 이와 같은 사적 라인에서 결정되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헌정 질서가 아직 완전히 튼튼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현안 질의가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면접관을 그 전에 처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선호 차관이 나와서 대신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답변 내용을 조금씩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박안수 참모총장이 22시 30분쯤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계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자마자 지휘 역할을 했다. 그리고 포고령 작성 주체와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 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베일 속에 가려져 있고 극소수 사람들만 연락을 했다라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면 바로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대한민국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엄령을 실제로 발동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락받고 뒤늦게 해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답변 내용을 보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고 계엄사령관 맞나 할 정도로 좀 여러 가지 답변이 너무 부실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사이에 저도 나름대로 이거 보면서 이번 계엄 발동은 상당히 오래전에 준비되어 온 것이긴 하지만 의도된 허술한 계엄령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소수가 이렇게 계엄령을 통해서 뭔가 권력이 살아있음, 군인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제대로 과시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계엄을 통해서 과거처럼 언론이나 사회라는 모든 걸 장악할 의도는 애당초에 없었다. 상당히 말하자면 엄포용 계엄령이었다. 예. 말하자면 공포탄이나 다름없는 그런 계엄령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예. 이번 국회 통해서 입증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건 또 문제죠. 예. 계엄령이라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국민의 어떤 정치적 의도로 활용을 했다면 그 책임은 정말 엄중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서 조국 의원 현안 질의할 때에도 그 박안수 대장이 그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된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그 계엄령 선포할 때 그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할 때 계엄 선포 당시에 계엄령 선포하면서 계엄 사령관도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계엄 사령관 자체도 계엄령 선포됐다는 사실을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는 거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당연히 절차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정말 육군 참모총장이라면 가장 큰 정말 별 중에 별 아닙니까? 예. 이런 분이 저렇게 나와서 추궁을 받으면서 정말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참담한데 모든 군인들이 그럴 상황일 겁니다. 군인의 가장 중요한 게 명예인데 저분이 사실 뭐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고 사전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 예. 계엄이라는 게 실무란 편람이라는 것도 있고 계엄법도 있지만 그게 전혀 숙지할 시간이 없이 그냥 우왕좌왕한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무슨 정말로 진짜 비상계엄을 통해서 뭔가 사태를 반전시키기 원했다. 그러면 저렇게밖에 못하나? 엉성하게?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야당 경고용이다. 무력 시위용이다.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충격 예를 들자면 칼을 보여주면서 만약 그날 3일 저녁에 담화를 하면서 이와 같은 그 야당의 폭거가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경고를 하고 예. 그래도 계속됐다면 이렇게 했다면 혹시나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러나 그게 아니고 갑자기 느닷없이 비상계엄이라고 선포해버리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경고용 무력 시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군인들로서도 정말 이건 참담한 명예훼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예. 몇몇 사람에 의한 정말 국정농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희가 현안 질의를 이제 보는 동안에 민주당에서 속보가 나왔는데요. 7일 저녁 7시에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6일이나 7일쯤에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7일 저녁 7시쯤 진행을 하네요. 네, 지금 이미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이제 극도로 이반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송처럼 계엄령이 얼마나 부당하고 정말 위헌적이고 불법적 요소가 많은지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도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 지수는 더 높아간다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7월 7일로 표결이 잡혔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사과 표시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미 입장을 표명했어요. 대통령께서. 이게 야당을 위한 경고용이었고 특별히 내가 뭐 문제될 건 없다라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표결 전에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별로 할 얘기가 없을 뿐더러 국민들에게는 얘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예,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충분히 만약 한다면 충분히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진상을 얘기하고 본인이 아주 철저하게 이 부분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12월 7일 저녁 7시에 표결이
부결되고 난다면, 만약 부결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예. 만약에 표결이 통과가 돼버린다 한다면 그때는 사과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예. 정국이 급물살을 타기 때문에. 예. 그 여당의 지금 이제 12월 7일 날 저녁 7시에 만약에 표결한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현안지를 보면서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물론이죠. 그야말로 뭐 이게 전광판에 보이는 그런 표결이 아니고 예. 무기명 비밀표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이탈표가 몇 명이나 나올지 예. 전혀 안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특검 표결 재표결처럼 4명으로 그칠지 뭐 아니면 좀 8표가 넘을지 아무 장담할 수 없는데, 현재 예상은 정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한동훈 대표처럼 이 계엄령 선포가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건 확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안철수 의원도 탄핵안이 아니라 자진하야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이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 때문에 안 된다. 탄핵안을 막겠다. 이런 거니까. 뭐 뜻이 뭡니까? 해석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건 못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황, 딜레마적인 상황을 현재 탈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